자, 지난 시간에 그 잘린 부분이 있어서 삼성개헌과 유신체제에서 다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삼성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세 번째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꾼 건데, 이게 뭐 그 이승만 정권의 독재의 추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인간은 충분히 이럴 수 있고, 혹은 옛날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러고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서요. 당시 사람들이 한 선택인 거예요. 그게 뭐 역사적으로는 지난 일이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인간이 원래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자, 어쨌든 세 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개헌안이 통과됐으니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시간에 잠깐 끝에 얘기했듯이 당선됩니다. 이때 당선됐을 때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 선거는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의 승리가 아니었느냐라는 평가도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압도적으로 당시에 군대의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탄압을 심하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각종 또 이 반공 정책을 동원한 간첩, 네, 몰입 활동도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금품 선거라고 평가받는, 네, 그러한 그 편법 동원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가 당시에 제법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차기를 장담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거죠. 이제 4년 한 번 더 할 수는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4년이 지난 다음에 75년 이후에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든 선거이고요. 이 선거로 박정희 대통령은 고향이 경북 구미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거의 신처럼 모서지고 있는 사람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아주 선생님 하듯이 따르는 사람이 많은 양반입니다. 인구는 경상도가 훨씬 많죠. 네. 발전도 경상도가 훨씬 돼 있습니다. 자,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이 본격화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대 전라도의 지역 감정이 나타나는 시기가 또 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우리 역사에서 좋지 않은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도 남긴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을 더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한 번 더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알아두세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발표됩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냉전 체제를 이제 좀 그만하고 냉전을 좀 완화시키자, 사회주의 국가랑 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사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했다 이렇게 되죠. 미국 대통령 중국 사람 만나고 탁구 경기 막 하면서 화해 무드를 막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그다음에 반공, 이 두 가지가 정부를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이 두 개가 이렇게 기둥이 있어서 이 정부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경제 성장이야 뭐 어쩌지 되지만 또 70년대 또 석유 파동 생기면서 경제도 살짝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반공이라는 가치가 닉슨 독트린으로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둥 하나가 완전히 와해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만 그랬냐? 북한 김일성 걔도 똑같아요. 김일성도 반공 못 걔네는 반공이지만 우리는 반공이지만 걔네는 반미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 근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친하게 지내게 되면은 걔네도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 모두가 이해관계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화해, 공존 뭐 이런 제스처를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때 7.4 남북 야, 이거 외우세요.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내용은 뒤에 통일 파트 얘기할 때 거기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7월 4일 날 72년 7월 4일 날 남과 북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막 밝힙니다. 자, 내용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했다. 외우세요. 자, 그래 놓고서 뒤로는 북한 애들은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해서요. 헌법 뜯어 갖춰가지고 김일성 수령동지 만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의 완전한 독재 체제에 그다음에 김일성 가족의 독재 체제가 완성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유신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유신헌법은 뭐냐? 유신헌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신헌법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원래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체에서 대통령을 그냥 투표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뽑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1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을 뽑아. 그럼 3분의 2만 선거하는 거죠. 요거로 선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압도적인 선거 결과가 나와도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반 가져가도,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2에서 또한 3분의 1을 가져가도 결국에는 절반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압도적인 승리를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회마저도 대통령 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법을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3조 보면요. 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조치라는 걸 취해가지고 긴급조치에서 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헌법이 어떻게 통과가 되냐면요.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투표를 이렇게 합니다. 투표를 했어요. 네. 약 99%의 찬성으로 당선이 되죠. 근데 이게 내용을 보세요. 내 한 표 바로 찍어 박 대통령 신임하자. 이거 신임 안 하면 어떡하는 거야 이거? 바로 안 찍은 거야? 그럼 바로 찍으면 신임할 수밖에 없네. 그럼 바로 안 찍. 그쵸? 이런 식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되죠. 근데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계속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 개혁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게 개혁적 헌법인데 어떻게 개혁적이진 않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유신헌법은 그렇고요. 유신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고쳐졌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둬야 될 것은 요겁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바뀌었고요. 잘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어졌다.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거죠. 죽기 전에는 계속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죽은 다음에야 대통령을 할 수가 없었죠. 자, 대통령을 누가 뽑아? 직선제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을 뽑는 임시기구를 만듭니다. 그럼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누가 되나요? 정부에서 뽑아요. 그러면 내가 뽑은 사람으로 나를 투표하게 만드니까 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고, 선생님, 이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3분의 1 아닙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사실상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예요? 대통령이 뽑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임명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조치를 발표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유신헌법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법안에 대해서 당연하게 반대하는 운동도 나타났겠죠. 심심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유신 체제의 문제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요런 거, 예, 언론 출판 결사, 기본적인 우리의 자유죠. 민주사회의 자유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었고 문화 예술 분야도 검열로 위축됐다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검열의 사례로 언급되는 게 요거죠. 장발 단속. 머리 길면은 경찰이 이렇게 자로 재고 있어요. 자로 재고 있고요. 이거 머리 막 잘라버립니다. 경찰서에 끌려가. 예, 뭐 이런 나라죠. 네. 이렇게 진행됐었다. 여자들은 치마 길이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릎부터 자로 경찰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무릎부터 이렇게 길을 쟀대요. 그래서 몇 센치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즉 짧은 치마는 역시 남자들 긴 머리처럼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성인들한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인권 침해죠. 네.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빈번했다. 네. 이게 무슨 일제 시대도 안 했던 인권 침해를 네,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반발이 생겼죠. 그런데 이게 반발이 전국민적으로 하나 아니죠. 나는 장발 안 하는데, 나는 긴 머리 싫은데, 그럼 뭐 무시하는 거죠. 뭐 나 상관없지. 나는 긴 치마 싫어하는데, 나는 바지만 입고 치마 짧은 거 안 입는데, 이러면 뭐 걔가 뭐 말건 뭐 이러겠죠.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만히 뒀다가는 언젠가는 나한테 그 위험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운동이 나타납니다.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 73년에 3.1 민주 구국선언 76년에 이게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워낙 경찰과 뭐 군대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가혹하다는 게요. 사람을 갖다가 네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사람이 실종돼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시위가 막 늘어나면 갑자기 간첩이 잡혀요. 왜 이렇게 정보기관은 왜 이렇게 기술이 좋은지 그럴 때마다 간첩을 쏙쏙 잡아냅니다. 근데 간첩은 알고 봤더니 뭐 어부고 뭐 대학생이 유학생이고 이런 경우가 예,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고기 잡다가 간첩질 한다는 게. 자,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요 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은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거니 살펴보시고 긴급 조치를 철폐해라라는 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유신체제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계기는 70년대 말입니다. 이 70년대 말이 되면요, 2차 석유파동이라고 해서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2차 석유파동.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니까 석유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데 석유값이 막 너무 비싸졌어. 너무 비싸지니까 그 석유를 들여와서 원료를 써서 어떻게 하는 우리나라의 그 가공 생산품 물가도 그 원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안 팔리겠죠, 그러면은. 그쵸.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한테도 큰 경제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졌어요.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반공을 하던 뭐 간첩을 잡던 뭐 인권 탄압을 하던 내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상관없어라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내가 배고프고 추워지니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고 그 불만이 기존에 네, 생각하지도 않았던 네, 자기들은 네, 그런 민주화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네, 어울려지게 되면서 불만이 대규모로 표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79년에 YH 무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YH 무역 사건 좀 기억하시죠? YH 무역은요, 회사 이름이 YH 무역이에요.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이 회사 사장이 취했어요. 예, 노동자들 월급을 안 주고 회사 말아 잡수시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월급도 못 받고 막 고생했던 요 직원분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위가 쉽지 않으니까 당시에 야당이었었던 신민당이라고 하는 야당의 그 건물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게 막 뉴스에 나오고 시끄러워지니까 야 때려잡아 이랬겠죠. 그래서 경찰이 그 야당 건물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막 때려잡고 막 폭행하고 그래서 끌려 막 갔어요. 그래 이거 YH 무역 사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야 어떻게 경찰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서 강제로 진압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가뜩이나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데 이렇게 말이야 억울하게 돈도 못 받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불만이 터지면서 민주화 시위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부산과 마산의 민주화 운동, 그래서 부마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산과 마산 이런 데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저항했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한 적도 있었네요. 네, 70년대 말에는. 네. 이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강경파는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었던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차 아저씨가 군인 스타일을 살려서 군대 동원해서 계엄련하고 탱크 동원하면 싹 이렇게 강경 진압 얘기했었고요. 당시에 온건파는 역시 군인 출신이지만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었던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김재규 이 사람은 온건파야. 이러다가 일이 커지면 안 되니까 좀 달랩시다. 이거 온건파입니다. 하다가 얘가 이 차 아저씨가 조금 더 날이 섰고 조금 더 기울었나 봐요. 의견이.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요 김재규 아저씨가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저격을 하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유신 체제가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10월 26일 79년 10월 26일에 일어나서 11.6 사태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총 맞아서 죽는 일은 없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유신 정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일협정, 국민적인 반대 6.3 시위가 있었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다.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바로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했다. 다음에 유신체제에서는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했다. 자, 그리고 5번에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거 부마 민주화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요 긴급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좀 봐둬야 될 것 같아요. 긴급조치가 뭐냐? 긴급조치 첫 번째 긴급조치 유신헌법 발표하고 1년 조금 넘어서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이 헌법이 뭐예요? 이 헌법 유신헌법이잖아.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것을 금해. 야, 유신헌법이 문제가 있는데요. 바꿔야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헌법은 영원하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금해. 유신헌법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은 아무도 못 고쳐. 이게 긴급조치예요. 자, 두 번째 74년 4월 3일에 4호가 나왔습니다.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줄여서 민청학령이라고 하는데 요 단체 관련자는 안 돼. 학생들이 이런 단체를 하면 안 돼. 이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죠. 왜? 학생들이 유신헌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너네 하지마 뭐 이겁니다. 간단하죠. 나한테 불만 있어? 하지마. 뭐 이게 긴급조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개정을 얘기합니까? 그럼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또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하죠. 그러자 이런 사람들이 아예 생기지 못하게 아주 가혹한 사법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인혁당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민청학년이란 단체가 내란을 꾸몄다고 밝혔다. 민청학년의 배후에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란 단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이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이야 하고 내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냥 뭐 출판사에 일하던 사람, 선생님, 뭐 대학생, 뭐 회사원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뭐예요 이게? 야,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애들의 배후에는 이런 간첩, 공산당, 빨갱이가 있어. 너도 반대하면 그런 애야.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정치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민혁명당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은 유신헌법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법의 형식으로 처형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